수백 년 동안 스스로 문을 굳게 닫아 걸었던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정말 하루아침에 역사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됐을까요? 오늘 이야기해 볼 건 바로 이겁니다. 은둔의 왕국이라 불렸던 조선이 외부의 거센 파도에 맞서면서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어쩌면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또 피할 수는 없었던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이자 또 어쩌면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고요했던 질서가 과연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역사의 파도가 어떻게 한반도를 덮쳤는지, 자, 그 문이 강제로 열리던 바로 그 순간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모든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당시 조선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이는 은둔의 왕국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그냥 교류가 좀 적었구나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외부 세계의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수백 년 동안 지켜온 말 그대로 국가의 정체성이자 생존 전력이었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에서는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 그러니까 1876년 이전에 조선이 지켜온 그 오랜 고립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250년입니다.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따지면 몇 세대가 그냥 훌쩍 지나가는 시간이죠. 이 긴 시간 동안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화든 말든 조선은 자신들만의 질서와 문화를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 사람들한테는 이게 바로 세상의 당연한 모습, 정상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더니 고요함,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 깨지고 맙니다. 이제 우리가 볼 건요, 그냥 단순한 조약 체결이 아니에요. 굳게 닫혀있던 문을 말 그대로 쾅 하고 걷어차서 낡은 세계를 산산조각 내버린 그 순간, 바로 강화도 조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건 바로 강요입니다. 먼저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의 힘을 손에 넣은 일본이 여기 보이는 이런 군함들을 앞세워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한 거죠. 이건 절대 서로 원해서 한 평화로운 개방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총과 칼에 의해 시작된 강제 개항이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속도예요, 속도. 일본을 시작으로 불과 10년 만에 서구 열강들이랑 줄줄이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이건 마치 굳게 닫아놨던 댐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조약들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점이에요. 여기 보시면 왼쪽의 공정한 협정이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저 치외법권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외국인이 조선 땅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관세를 우리 맘대로 못 정한다는 건 사실상 나라의 경제 주권을 그냥 통째로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문이 한번 열리니까 상황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요, 새롭게 열린 이 땅,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마치 굶주린 늑대들처럼 달려들었던 세계 열강들의 경쟁, 그 각축전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당시 조선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무대에 당당한 주인공으로 등장한 게 아니고요. 강대국들이 서로 자기 말들을 놓고 싸우는 거대한 체스판, 바로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체스판 위에서 조선은 가장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의 복잡한 국제관계가 한눈에 들어오죠. 전통의 강자였던 청나라,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신흥 강자 일본,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려는 러시아, 그리고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나타난 새로운 선수, 미국까지. 저마다 다른 속셈을 가진 이들의 시선이 한반도라는 딱 한 곳에서 부딪히면서 말 그대로 불꽃이 튀었던 겁니다. 자, 이 숫자, 이게 당시의 변화를 정말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3000%.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개항하고 나서 불과 20년 만에 외국과의 교역량이 이만큼이나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만 오고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왔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징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외부에서 우리 내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선은 가만히 있기만 했을까요?
스스로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문장 하나가 당시 개혁을 꿈꿨던 사람들의 고민과 절박함을 정말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서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서양의 것을 배워야 한다.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외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들의 무기인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이 딜레마. 이게 바로 조선 근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대화를 향한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순탄치 않았죠.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개화파가 등장했고요. 그 중에서도 좀 급진적이었던 사람들이 주도한 갑신정변은 우리가 잘 알듯이 3일 천하로 끝나버렸죠. 너무 서둘렀던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정부 주도로 갑오개혁이라는 사회 전반을 뜯어고치려는 아주 큰 시도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열강들의 간섭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과 격동의 시간,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이 강제된 개항이 20세기 한국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지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시기가 근대 한국사에서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남에 의해 시작된 이 변화가 이후 한국이 겪게 될 모든 시련과 또 성장의 씨앗이 된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 그대로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외부의 압력,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변화하려고 했던 우리 내부의 몸부림, 이 모든 게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근대 한국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결국 닫힌 문을 걷어차이면서 시작된 변화, 열강들의 싸움터가 되어버린 땅, 그리고 그 안에서 필사적으로 새로운 길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 이 모든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렇게 강제적이고 고통스러운 길 말고 조선이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른 길은 정말 없었을까요? 역사의 필연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